근데 이게 정말 제로에서 4%까지 오는데 1년이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거죠? 네네. 네. 전 지금 1.7%가 오른 거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너무 크게 느껴지는데 4% 올랐어요, 1년도 안 돼서. 뭐 촬영을 매일 해야죠, 저희는. 네.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봐보시면 네. 올해 초에 미국 기준금리가 0에서 0.25% 사이였었어요. 거의 제로였죠. 그렇죠.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쫙 조금씩 올라가네요. 네. 그 이후로 인플레이션이 오고 구인난일 정도로 고용이 견조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겠습니다 하고 올해 초부터 올리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그 제롬 파월 형님이 욕 좀 들으셔야 되는 게 그 작년에는 인플레이션 이거 일시적인 현상이다, 크게 걱정할 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말을 좀 바꿨나요? 네, 사실 좀 이거 나 잘못 본 것 같다. 인정은 했나요? 인정 아닌 인정을 했어요. 인정 아닌 인정. 네, 잘못 봤다 라고. 파월이 파월을 저질렀네요. 하여튼 이래서 사실 역대 최근 한 20-30년 내로 가장 신뢰가 없는 연준 의장처럼 지금 비춰지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었다라고 했다가 이제 와서 인플레이션 이거 만만치 않은데 싶어서 급격하게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올해 초에는 제로에 가까웠는데 현재 지금 4%예요, 기준금리가. 지난 1년도 안 돼서 계속 올려서 기준금리가 4%라는 뜻입니다, 미국이. 그래서 처음에는 올해 초에는 베이비 스텝이죠, 0.25% 사이. 그다음에 그 다음에 빅스텝 0.5%, 0.5%포인트를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만 4번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건가요? 0.75가? 뭐 더 올리려면 더 올릴 수도 있죠. 그레이트 뭐 울트라 스텝. 울트라. 네. 1%포인트 올리는 방법. 근데 이게 정말 제로에서 4%까지 오는데 1년이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거죠? 네네. 저희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5%에서 5.2%가 됐잖아요. 이것도 너무 부담스러운데 4%면 안 돼요. 전 지금 1.7%가 오른 거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너무 크게 느껴지는데 4%가 올랐어요, 1년도 안 돼서. 뭐 촬영을 매일 해야죠, 저희는. 그래서 엄청나게 안 좋은 상황이고 엄청나게 많이 올린 상황이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오른다는 거죠? 네. 12월 중순에 FOMC 회의를 한 번 더 해요. 그럼 거기서 얼마를 올릴 거냐, 이게 논쟁이 아직도 있습니다. 내릴 거냐는 없네요. 내릴 거냐는 없어요. 0.5%포인트를 올릴 거냐, 7월을 올릴 거냐? 네. 아직도 그 얘기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성탄절이 아닐 수도 있네요. 네. 그런데 지금 그 3.75에서 4%로 기준금리를 정한 지 지금 현재 촬영일 기준으로 며칠 안 됐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올리면서도 시장 친화적인 약간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겠나 싶었는데 반대로 얘기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갈 길 멀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저희도 지금 다가 아니네요? 네, 지금 다가 아니죠.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동안 계속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럼 사실 저희 영상을 보는 분들이 당연히 뭐 블록체인 코인에도 관심이 많지만 이런 경제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은 분들이 저희 채널을 보거든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르는 걸 보기만 해야 되는 건지? 네. 일단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네네. 지금 제가 지금 이자 생각에 지금 지금 이게 그래프가 미국 그 국채 10년물 국채금리예요. 이게 쭉쭉쭉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 현재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 1%에서 왔다 갔다 하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4%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뭐 채권 시장을 이제 잘 모르시다 보면은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는데 엄청난 돈이 그냥 삭제된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도 레고랜드 뭐 이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자금 시장 경색이 좀 왔었고, 채권 시장에 자금 시장 경색이 왔었고, 국가에서 50조 원 규모에 해당하는 채안 펀드, 증안 펀드를 출연을 해서 이 유동성 경색을 막겠다라고 했었는데, 우리나라는 50조라고 하면
미국 같이 자금 시장이 큰 네. 국가에선 진짜 얼마나 큰 자금이 투입되어야 될지 상상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천문학적인 그런 네. 수겠죠. 예.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채권을 들고 계시다라고 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제가 채권 딜러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너무 감정이입이,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거죠? 네, 이건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지금 레고랜드 자체가 채권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끼친 건가요? 굉장히 크게 끼쳤죠. 보니까 이제 강원도청의 네. 신용도 자체를 이제 네. 못 믿는다, 네네. 돈 안 빌려준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냥 지자체를 못 믿는 걸 떠나서 네. 그냥 ABCP부터 시작해서 그냥 회사채 시장, 우리가 크레딧 시장이라고도 부르는데 아예 얼어붙었고, 야. 그러다 보니까 크레딧 시장만 얼어붙은 게 아니고 그냥 국고채도 다 금리가 조금씩 뛰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긴 합니다,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로 미국 국채 투자 굉장히 많은 곳에서 할 텐데 굉장히 지금 자금 시장은 안 좋은 상황이고요.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로 매파적인 발언,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한 이후로 굉장히 한번 급락을 살짝 했죠. 근데 파월은 인사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건가요? 대통령이 지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우리나라도 한국은행 총장을 네. 현 대통령이 하나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한국은행 총재는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건 확실하지 않은데 금융위원회에서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그런 절차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우리나라 그 한국은행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자면 네. 지금 우리나라는 기준금리가 3%예요. 네, 미국이 4%인데 우리나라가 3%입니다.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자그마치 1%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네. 한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미국에 투자할래? 한국에 투자할래? 라고 물어보면 어디에 투자하시겠어요? 3%. 미국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미국에 해야 되나요? 그냥 크니까. 크니까 네.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안전한데 금리가 더 높아. 보통 리스크가 있고 안전하지 않으면 금리가 더 높잖아요. 네. 예. 근데 더 크고 안전한데 금리가 더 높아. 예. 그러면 생각할 필요도 없죠. 그냥 금리 더 높은 데로 가야죠. 네. 예. 예금을 했는데 무조건이죠. 준대. 예. 지금 뭐 은행 금리 5% 6% 이러던데. 예. 더 크고 안전한 은행인데 4%를 준대요. 더 많이 준대요. 1%더 많이 준대요. 그럼 생각할 필요도 없죠. 네.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은 곳에서 3% 주는 곳에서 4% 주는 곳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환율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어요, 지금. 지금 뭐 예. 1,600원? 1,400원 조금, 오늘은 1,400원을 조금 밑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유튜버들이 돈을 잘 번다고 지금. 그렇죠. 환율이 높아서. 예. 네. 유튜브에서 이제 수익 정산 받으면 정말 네. 예, 달러로 받으시니까. 그래서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1,200원이 안 됐던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기준금리 차이가 발생하면 어쩔 수 없어요. 자본금이 이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높은 쪽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높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국은행도 높일 것이다. 미국이 올리는데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무엇이냐? 저희도 힘들어지네요. 그렇죠. 다 같이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뭐 열심히 살라는 말인가요, 국가에서? 씀씀이를 줄이고 새마을 운동이라도 해야 되는 네. 상황이네. 열심히 아나바다 운동이 다시 재현되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좀 이런 환경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야. 왜냐? 점도표라는 걸 가져왔는데요. 점도표가 영어로 dot plot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게 지금 점이 찍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점 하나가 연준 위원 한 명의 의견이에요. 긴 점은 의견이 많은 건가요? 점이 여러 개 찍혀 있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그 X축이 네. 이제 식이 있고 이제 올해, 내년, 뭐 내후년 이렇게 식이 있고 네, X축, 네, 가로죠. X축. 네. Y축이 네, Y. 금리입니다. 예상되는 금리. 그렇게 했을 때 2023년 맨 왼쪽이죠. 네. 여기에는 금리가 4%를 조금 상회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점을 하나씩 찍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2023년의 금리 금리다. 수준. 근데 연준 위원들이 되게 여러 분 계시거든요. 네네. 다 각자 한 분씩 점을 찍으시는 거예요. 지금 어디 제일 많이 찍힌 거죠, 그럼? 지금
4.25에서 4.5 사이. 그럼 지금보다 조금 높은 거네요. 네, 지금보다 조금 높은 상황이고 그게 2022년 올해 연말 기준으로 4.25에서 4.5 사이. 그러니까 앞으로 0.5에서 0.75%포인트는 더 상승할 수 있다요. 올해 연말 기준으로. FOMC 회의가 한 번 남았다 그랬잖아요. 네. 100% 오를 겁니다. 일단 지금 해외여행을 저는 가려고 했는데 취소를 해야겠네요, 지금.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달러 더 오를 겁니다. 물론 4% 밑에 점 하나가 있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파월 반대파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제 저런 분이 한 분 계시긴 하는데 소수 의견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분이겠죠. 네, 압도적으로 다른 분들이 다. 근데 올해는 그렇다 치고 내년을 한번 보자고요. 네. 2023년을 보면은 5%, 그러니까 4.25에서 5% 사이에 점이 몰려 있어요. 그죠? 네. 올해보다도 더 높을 거란 뜻입니다. 이 점도표가 이렇게 무서운 거이긴 해요. 미래를 딱 어느 정도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는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2023년은 올해보다는 확실히 더 힘들겠구나. 그럼 일단은 그래도 그 말이 거의 들어맞잖아요, 지금. 거의 들어맞죠. 네. 네. 이분들이 뭐 미래를 뭐 내다보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그 국가 경제 가늠할 수는 있다. 네. 네. 근데 2023년을 기점으로 2024년부터 조금씩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2024년 보면 점들이 좀 분산돼 있잖아요. 네네. 2년 뒤는 아직은 모르는 거라서 좀 분산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롱거 런이라고 오른쪽 맨 밑에 되어 있는데 네. 궁극적으로는 3% 초중반대가 좀 이상적인 금리 수준이지 않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올해는 계속 오를 것이다. 올해 네.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네. 계속 오르고 계속 오르고 내년도 계속 오를 것이다. 2024년 되면 슬슬 꺾이기 시작할 것이다. 네. 2023은 아무튼 쉽지 않은 해가 되겠네요. 네네. 네. 내년은 쉽지 않을 해입니다. 이게 연준 위원들의 예상이에요. 그래서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지금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다 알겠는데 일단 매크로적인 네. 거시경제적인 환경은 그렇고 지정학적 리스크, 정치적 리스크 이런 부분들 잘 있죠. 네, 그렇죠. 현재 가장 큰 이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일 것 같아요. 지정학적으로는. 그러나 전쟁이 조만간 잘 종식된다고 하면 네. 곡물 가격, 우크라이나는 이제 밀 수출을 하는 국가니까 곡물 가격, 그다음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가스, 천연가스, 네. 원유 이런 부분들이 잘 종식된다고 하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안 끝나면 계속 지속되는 거죠. 예, 예. 물론 곡물 가격, 그다음에 에너지 가격이 인플레이션의 주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양쪽 완화가 너무 빡세게 예, 왔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완화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이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정학적 이슈는 늘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 윗동네에서 계속 미사일을 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과 대만과의 텐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산업적으로 아까 공급망 말씀드렸는데 영향이 크게 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부각되기 시작한 이슈 중에 하나가 사우디와 이란의 갈등이 또 어떻게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우디가 지금 미국과는 약간 우리 원래 베프였는데 우리 베프 아닌가?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란이 지금 내부 이슈가 있어요. 나라 안에 정치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히잡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내부의 불만을 좀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사우디를 공습한다. 뭐 이런 썰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와 이란이 만약에 원래 엄청난 앙숙인데 만약에 이제 싸우게 된다고 하면 국제 에너지 가격의 엄청난 급등. 사우디가 기름 네. 이거 왕국인데 네. 큰일 나겠네요 또. 큰일 나죠. 그래서 이것도 국제 에너지 가격에 엄청나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건 또 인플레이션에 또 크게 네, 좀 다 같이 화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싸우지 말고. 네. 사실 달러가 너무 강해지면서 네.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외화 표시 채권, 즉 달러 표시 채권에 지금 너무 강세라고 해야 될까요? 달러 부채를 갚아야 되는데 달러를 사서 갚아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근데 달러가 1,000원이었다가 1,400원이 됐어요. 그럼 그냥 40%는 그냥 더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달러 표시 채권에 대한 상환 압박, 이런 높아진 자본 조달 금리 이로 인한 폐해가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린 그냥 어렴풋하게 IMF라고 그냥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외환 위기였었어요. 97년도인가? 예. 네네.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너무 적어서 네. 발생했던 리스크이긴 한데 이게 세계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을지 몰라요. 지금 베트남, 러시아, 러시아는 좀 전쟁 중이니까 또 제재 중이고,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이런 국가들이 좀 위험하다는 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나라 97년, 98년 이때에도 태국에서 사실 시작했었거든요. 태국이 시작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고 하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국가 부도까지 갔었던 상황이기는 한데 이게 어디에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고 그러니까 글로벌리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어요. 네. 영국도 지금 한번 금융시장 사단이 나가지고 총리가 45일 만에 사퇴를 하셨잖아요. 그 여성분. 네네. 네. 리즈 트러스 네. 이제 총리. 근데 이런 상황이 언제든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경제는 거시경제를 그냥 점검해보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에요. 금융시장이. 그래서 자금 경색이 언제 어디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요? 가상자산 시장은 어떻게 되느냐. 네. 사실 이렇게 쭉 되게 비관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방법이 없어요. 예, 그냥 매크로가 그렇다고 하면 뭐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가상자산 업계 자체적인 이슈가 굉장히 호재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 크게 보이는 건 사실 없어요. 사실 없지만 매크로 환경이 일반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가상자산은 위험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실 좋을 수가 없어요. 네, 사실 일반적인 투자자가 뭐 주식, 채권, 부동산 하고 가상자산 이렇게 분류했을 때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큰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건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좋을 수는 없다. 그래서 앞으로 가격 급등이 일어나거나 뭐 대세 상승이 오기까지는 꽤 오래 빙하기네요, 진짜로. 말 그대로 빙하기입니다. 야. 윈터 케임입니다, 말 그대로.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개별적인 이슈가 뭐 있기도 해요, 사실. 저 요즘 너무 매크로에 압도되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여러 이슈가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죠? 특히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프로젝트들이 다양한 다른 프로젝트들과 협업을 하면서 다양한 시도들이 있는데 최근에 좀 눈에 띄는 건 팬 토큰이에요. 팬 토큰? 예. 그러니까 팬덤을 활용한 토큰인데 가장 저희 바로 눈앞에 있는 게 월드컵이죠. 카타르 월드컵. 네, 카타르 월드컵인데 아마 비슷한 세대니까. 그렇죠, 알죠. 예전에 문방구 앞에서 월드컵 선수들 책자에다가 스티커 붙이는 거. 그렇죠. 누구나 다 해봤잖아요. 홍명보 이런 사람 좀 비싸고. 그쵸. 그게 마찬가지로 지금 블록체인으로, 코인으로, NFT로. 약간 카드 같은. 실제로 뭐 이런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FC 바르셀로나나 아니면 다른. FC 바르셀로나나 이것도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바르셀로나 선수들 이런 뭐 구단에서 발행한 토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토큰 프로젝트들 약간 좀 강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활용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말 그대로 팬덤, 팬십을 이용한 활용한 토큰들이죠. 좋은 소식 하나는 있네요. 좋은 소식이라기보다 이쪽이 좀 가능성이 있다. 사실 뭐 엄청나게 큰 가능성은 아닌데 뭐 월드컵 직전이니까 뭐 이런 거 한번 관심 있게 뭐 대선주 같은 거죠. 그렇죠.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소소한 재미. 그리고 이제 뭐 이더리움도 그 얼마 전에 머지가 이제 성공적으로 완료가 됐잖아요. 앞으로 디플레가 발생하면서 이더리움 가격 상승에 좀 탄력이 붙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그 내러티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EIP 1559라고 해서 이제 수수료를 이제 좀 분리하는 방식인데 이로 인해서 이제
소각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예전처럼 발생하진 않고 오히려 디플레이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디플레이션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이더 가격이 좀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나 싶긴 하고요. 네. 스테이킹, 네. 이더리움도 스테이킹으로 인한 물량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긴 해서 유통 물량이 빠져나가면서 마찬가지로 좀 가격 상승에 좀 촉매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촉매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고 가격 상승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도지를 유난히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저는 테슬라가 좀 매력이 있고요. 네. 그게 또 도지까지 이어지는 건데. 네네. 도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농담이라고도 하는데 도지 화성 가자 이런 거잖아요. 네. 가능성이 저는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도지 코인이 테슬라를 사는데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아니면 트위터 이제 유료화하면 네네. 그 결제 수단으로 도지를 쓴다 그러면 네네. 그러니까 하락 요인은 아니잖아요. 그쵸. 무조건 상승 요인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크게 가능성이 적은 것 같이 보이진 않아요, 사실.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고 워낙에 머스크가 이 돌발을 너무 많이 해서 근데 돌발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현실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돌발은 아니네요. 네. 그냥 설레발인데 좀 기분 좋아서 빨리 말한 느낌? 네네네. 근데 트위터나 뭐 테슬라 이런 곳 아니더라도 사실 이미 레딧, 인스타그램 뭐 이런 곳에서 결제 수단으로 어느 정도 지금 실험하고 있는 것도 있고 활용되는 것들도 있어요. 크립토 결제 수단으로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매스 어답션 이게 좀 생겨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많이 들긴 하고요. 그런 게 있고 근데 이 외에도 사실 다른 그 L1, L2 프로젝트들이 사실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실생활에 발전을 하고 있어요. 폴리곤 같은 프로젝트들 특히 좀 여기저기 많이 제휴를 하더라고요. 스타벅스 같은 곳과도 제휴를 하고 NFT 발행도 하고 엔터프라이즈급 이제 LG 뭐 같은 회사나 뭐 이런 것들과도 많이 협업을 하고 있고 이런 매스 어덥션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대중들에게 조금 더 친화적이고 좀 더 많이 노출되는 기회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에 좀 한정되어 있는 이슈이기는 한데 디지털 자산 기본법 초안이 나왔습니다. 저희한테는 호재인가요? 이 코인을 하는 사람들 호재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능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 없어요. 법안을 보니까 지능에 관한 이야기는 없고 규제 근데 어차피 나와야 되는 거라 사실 빨리 나오면 좋은 거죠. 네네. 사실 그래서 지금 이상한 행위들 이런 것들 다 어떻게 보면 좀 규제 또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사실 더 산업 발전을 위해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좋은 일 아닌가. 그렇죠. 뭐 안전하다고 믿어야 그렇게 되는 거니까. 거기에다가 뭐 지금은 현재 개인만 어떻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긴 한데 궁극적으로는 법인도 거래하고 그렇죠. 새로운 상품도 출시하고 이제 국민연금에서도 하는 거죠. 그렇죠. 국민연금에 자산의 1%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조단위거든요. 7조, 8조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는 뜻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굉장히 좋은. 그래서 주식도 막 연금이 투자했다 그러면 막 그렇죠. 뭐 있나? 뭐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도 좀 들어올 수 있는 좀 바탕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안정성이 확보된다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는 좀 그 제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바램일 수도 있는데 비트코인 반감기가 그 2024년에 도래할 거예요. 보통 반감기 저희 알고팍스에서 여러 번 얘기했던 거이긴 한데 반감기 오기 한 12개월에서 18개월 전부터 조금씩 상승세로 이제 전환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2024년 한 상반기 중에 이제 반감기가 있으니까 2023년 내년 한 상반기 중으로 대세 상승으로 좀 변환하지 않을까. 그렇죠. 마침 저희 아까 전에 점도표 봤었는데 2023년까지만 금리가 올라가고 2024년부터 이제 쭉 꺾이는 그림이었었잖아요. 반감기와 묘하게 약간 얼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 즈음 상반기 중 정도부터는 또 다시 대세 상승으로 전환하지 않을까. 뭐 여태까지 늘 그래 왔으니까 뭐 그런 이슈가 있을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저희 온체인 데이터 한번 살펴보면 네. 뭐 여러 지표들이 있지만 가장 제 개인적으로 확실했던 지표 중에 하나가 네. 거래소 예치량인 것 같아요. 지금 저희 크립토퀀트라는 사이트에서 네. 좀 긁어온 차트인데 거래소의 비트코인 예치량이 거의 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제일 적은 수준입니다. 거래소에 예치되어 있는 비트코인이 적을수록 팔리는 물량이 예, 적다는 거거든요. 네. 바닥이란 뜻입니다. 뭐 물론 갑자기 큰 손이 갑자기 비트코인을 대량 이체할 수도 있어요. 가격적으로는 아직 뭐 바닥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려운데 어쨌든 수량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적기 때문에 지금은 바닥이지 않을까. 아무튼 앞으로 좀 힘들겠지만 네. 예, 금리도 오른다고 하니까 그래도 이 영상을 보고 조금이나마 이 희소식들이 몇 개 있으니까 네. 그거 보면서 한 1년 버텨야겠네요. 네. 그동안 새로운 프로젝트들도 근데 많이 나올 것 같긴 하고요. 네.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네. 예전에도 크립토 윈터 시절에 이더리움이 갑자기 뿅 하고 나왔고 그렇죠. 또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뿅 하고 나오니까 그런 프로젝트들을 예의주시하시면 또 어떤 수익으로 다가올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좀 핫한 프로젝트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좀 그래도 좋은 수익으로 네.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기 속에서 영웅이 탄생하는 법이니까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유심히 지켜보면 네. 꿈틀대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네요. 네네. 아무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해놓고 한 번도 뭘 한 적은 없어요. 네, 아무튼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네. 다음번에는 혹시 뭘 하실 예정인가요? 궁금해서. 다음엔 뭐 할까요? 네. 사실 네? 연말 결산. 네. 연말 결산. 2022년 결산. 네, 알겠습니다. 연말 결산 때 그럼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고박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